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공주대학교 이재입니다. 너무 무겁지는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아서 가볍게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저는 공주대학교에 정확히는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에서 무슨 일을 할까, 법학인데 헌법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여기 계신 이제 청년위원들이시나 보면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 2008년 그 이후로부터는 아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헌법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과정 내에 헌법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도 법학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일반사회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법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이렇게 교수님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범대학 학생들한테 이제 앞으로 사회 선생님이 될 학생들한테 법학을 가르치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면 뭐 1년에 못해도 50명의 학생들을 만날 거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이 10년 또는 20년 동안 수업을 한다고 하면 선생님 한 분당 아마 한 1000명 정도씩의 학생들한테 아마 처음으로 법학이나 헌법 얘기를 접하게 되는 창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저희 학년이 한 학년에 그 일반사회교육과가 20명 정도인데 20명의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한 곱하기 1000을 해서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 멀리의 미래 세대들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서 헌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또 한편 무거운 마음도 가지고 항상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할 주제는 기후변화와 헌법소송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얘기는 다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고 정보도 많이 찾아보셔서 어쩌면 그런 팩트에 대한 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와 헌법을 갑자기 여기다가 연결을 어떻게 잘 시킬 수 있을까? 또 소송은 또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의뢰받은 대주제는 기후위기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그 매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권 얘기도 사실 조금 섞어서 해야 되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희 헌법에 환경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간혹 우리 헌법에 환경권이 들어온 게 1980년 개정에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환경권에 대해서 그 이전까지는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 환경보호 책무, 그러니까 국가가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객관법적인 접근이 주였고요. 80년 헌법에 처음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권리로서 들어오게 되면서, 물론 그 전에도 권리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헌법에 딱 못 박혀 있으니 이건 정말 환경권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전 세계 헌법에 환경권을 권리로 규정한 나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을 권리로 이름을 지우긴 했는데, 자리매김하긴 했는데, 이 환경권을 도대체 어떻게 포착을 하고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생명을 침해당했다, 자유를 침해당했다, 재산을 침해당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쉽게 바로바로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환경권이라 하면 환경을 침해당했다? 근데 내 눈앞에 지금 나의 환경이 뭔가 침해당하는 게 바로 보이나 하면 그렇게 바로 인식이 잘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도 뭐 환경권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거 잘못 규정됐다, 다시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 환경권을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이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움직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이제 뭐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에 그 환경권 관련해서 확성기 소음 관련한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로부터도 한 10년 지나서 2019년에 확성기 소음 규제 관련해서 이제 환경권 침해가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은 우리가 권리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걸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도 하고 노력할 일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네, 기후변화 이제 헌법소송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기후변화 문제를 생각하시려면 먼저 기후변화 문제의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는 사실 물론 이 기후변화 자체가 뭐 음모론이다. 기후변화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여전히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모든 객관적 진실들을 명명백백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기후과학적 증거에 의할 때는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변화인 것이 맞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이 기후변화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중립 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입법이 돼서 그래서 그 법률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부정하려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하는 문제라는 점을 지금 현재 우리 인식 수준에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기후변화 문제가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또 굉장히 중대합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을 많이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뭐 폭설이 온다거나 아니면 폭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어떤 무더위나 아니면 극단적인 추위나 이런 극단적인 기후 현상들 속에서 건강을 위협받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피해들을 입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기후 문제가 먼 얘기는 아니다라고 조금 더 요 몇 년 사이에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기후 소송들에서 이제 뭐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는데 사실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럽에서 극단적인 기후 위기의 문제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팩트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와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IPCC 보고서 같은 데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에 현저한 변화가 유발이 되고 또 이것이 그 생태계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으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 극단적인 기후 문제들이 인간의 삶이나 아니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성공하지 못하면 가장 최근의 국제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파리 협정에서 얘기한 우리 적어도 이 선까지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구 온도 변화 저지선을 달성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이 꼭 탄소를 줄이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완화하는 조치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배출하는 탄소만큼 그 탄소를 뭐 감축시키는 장치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는 탄소 감축만큼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가 되는 건 필요 최소한의 조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이런 직접적인 조치가 꼭 필요한 거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보완적으로 기후변화 피해를 완화하고 조정하는 조치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이제 제가 여러 특수성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우선 기후변화의 원인은 온실가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온실가스가 사실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산업화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또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으로부터도 나오고 냉난방으로부터도 나오고 이동에 있어서도 나오고 모든 활동이 다 온실가스 배출 활동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인위적인 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자는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이건 누구 하나의 책임이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책임이 인정이 될 거고 그런데 이 온실가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들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더 많이 했던 국가, 더 적게 했던 국가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 격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 모두 책임은 있지만 그 책임의 정도가 같지는 않다,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시기별로 누적된 온실가스의 양들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후변화 원인이 굉장히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고 다층적이고 광범위하고 또 시간과 공간을 거쳐서 복합적이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인자가 이렇게 복합적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원인을 딱 특정할 수 있으면 네가 다 책임져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모두의 책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 국가가 감축을 하려고 해도 어차피 다른 국가가 그만큼 감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텐데 그럼 우리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려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원인의 복합성도 사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특수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기후변화 피해의 성격도 사실 기후변화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그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결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또 누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우연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또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기후변화 그 자체로 인해서 그 재해 자체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기도 하고 그 기후변화가 환경을 변화시킨 다음에 순차적으로 삶에 다시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불법행위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 어떤 했던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이 인과관계를 어떤 원인자를 지목해서 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더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성의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주로 유발한 원인, 그러니까 더 많이 유발한 원인 국가와 원인 단체와 원인자들과 그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기후변화 피해를 입더라도 개별 국민들한테 그 피해가 완화되는 조치들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방어 능력이 부족한 국가나 단체들이나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똑같은 기후변화 피해를 우리가 많이 유발한 것도 아닌데 더 많이 입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탄소 감축이다. 그게 우선되고 나머지 조치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공동의 책임이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공동의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국가만의 책임이나 개별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별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의 연대가 또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상황은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원인자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원인을 우리가 일으킨 건 아닌데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이 부담 부분이 과연 공정한가,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공평한 것인가라는 공정성의 논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탄소를 감축한다는 건,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건 그만큼 활동을 줄이고 또 경제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국의 여러 가지 사정이나 뭐 경제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필요한 걸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조금 덜 해볼까 하면서 자꾸 빠지는 경향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법을 집행을 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사실 유권자랑 연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유권자의 삶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부담과 또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쉽게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을 위해서는 국제사회 연대가 꼭 필요하지만 이 국제적 연대가 자꾸만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들을 보시면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는
92년에 채택돼서 94년에 발효돼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체제가 있고요. 근데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이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교토 의정서를 97년에 채택을 했고, 근데 한국은 2002년에 비준을 했습니다. 근데 교토 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야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어떤 대대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교토의정서 체제가 마련이 되기는 했는데, 근데 그때 이 온실가스 배출에 좀 책임이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죠. 그 배출을 많이 한 국가들을 이제 부속서 1 국가에 넣고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감축 의무를 법적으로 지는 것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까지는 부속서 1에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감축을 해야 되는,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속서 1이 아닌 부속서 2 국가가 되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속서 1에 올라가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 싫은 거죠.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주요 국가에 해당하는, 주요 배출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계속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감축해야 될 국가들이 이걸 합의를 지키지 않고 빠져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토의정서 체제로는 도저히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2015년 파리 협정 체제로 변화하게 돼요. 근데 이 파리 협정 체제에서는 가장 큰 특징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했던 국가들이 파리 협정 체제라고 달가울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도 끌어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감축 의무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제시를 하고 그걸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식으로 의무 부분을 약화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다른 국가들을 많이 끌어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2015년 파리 협정 체제가 성립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제출하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 면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약화돼 있는 체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6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산업화 이전 시기를 보통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850년에서 1900년 그 사이 정도를 산업화 이전 시기라고 잡고, 그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도 이상 상승하면 이건 안 된다가 되는 거고요. 가능하면 근데 2도도 너무나 턱 밑까지 찬 기준이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1.5도까지만 그 상승폭을 제한하는 게 국제사회의 공통된 그 합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1.5도 상승까지를 막아야 되는데 이미 2016년에 산업화 이전 시기 대비 약 1.1도가 상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온도 상승 가능폭이 사실 많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현재와 같이 감축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인 대폭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같이 조금씩 감축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부족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2050년에는 우리 가능한 목표치를 확실하게 넘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근데 최근 연구에서는 2050년이 아니라 그게 더 땡겨져서 2035년에서 40년 사이에 그 목표를 넘을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의 기후변화 시계는 굉장히 빠르게 그 자정을 향해서 신데렐라처럼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워낙에 국제사회 연대가 필요한 논의이다 보니까 국제사회는 지금 이렇고 현재 우리 시계는, 지구의 시계는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에서는 어떠한가 하면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응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파리 협정에 가입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내 법제를 정비해서 이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탄소 감축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었고, 근데 그걸 다시 그 법을 대신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 우리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적어도 35% 이상,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탄소 감축을 하겠다라고 법령에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법 자체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법제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은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행령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현재 우리 시행령으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감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우리의 실제 그런 배출 실태를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 제가 이제 그 총 배출량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한국이 이제 1990년대 처음에 이 유엔 기후변화 협정에 가입하고 이 탄소 감축 노력에 동참하기 시작하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그 1990년대에는 우리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2억 9,220만 톤이라고 추산이 됐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5억 290만 톤으로 추산이 됐었고, 그러니까 2배가 넘었죠. 그리고 2010년에는 6억 5,630만 톤, 그리고 그게 2017년에 6억 9,350만 톤, 2017년에 7억 97만 톤, 2018년에 7억 2,760만 ton 이렇게 사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크게 실효적으로 우리가 감축을 하고 있진 않고요. 근데 그러면 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법 이렇게 법제를 만들어서 감축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감축 기준치를 자꾸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나 판례가 나올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1990년 대비 몇 프로를 감축해야 되는가. 1990년 대비 적어도 2030년까지는 40%를 감축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순조롭게 감축이 쭉 이루어져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까지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적어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도 적어도 가능한 1.5도의 그 목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유럽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배출 1990년 대비가 아니라 2018년 배출량 대비 몇 프로, 그런 식으로 목표량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90년 우리 굉장히 낮았잖아요. 근데 2018년을 기준치로 잡으면 거기에다가 40% 감축한다고 해봐 대폭 낮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실제로 법제를 정비는 하고 있지만 그 법제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감축의 그 기준선을 자꾸 낮추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감축량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행은 법제 정비 노력에 비해서는 한국은 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 소송이 지금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이소영 의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0년 3월 13일에 이제 청소년들이 청구인이 주가 되어서 기후변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몇 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아기 소송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는 태어났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청구할 때는, 왜냐하면 사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이 지구에서 오래 살 사람이거든요. 이제 사실 저보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보다 아기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뜨거워진 기후에서 더 많은 피해를 보면서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상태인 청구인도 포함시킨 소송까지 작년에 청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는 뭐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멸종 저항권, 행복 추구권, 이런 재산권, 또 뭐 세대 간 평등권, 작년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본권들이 침해되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 문제로 기후변화가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약간 기후변화 소송의 특성하고,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라는 게 원인자를 딱 특정하기 어렵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원인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원인자인 너가 열심히 노력해라 라거나, 아니면 이 피해에 대해서 너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라거나 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소송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고, 민사소송으로 하려는 시도하는 국가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한계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 기후변화 문제의 어떤 적극적인 움직임을 끌어내는 소송에 이르기에는 청구 요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직접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나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법익이나 권리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러나 조금 더 넓게 기본권 침해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헌법소송 문제로 다뤄보자라는 움직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후변화 헌법소송으로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선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 그런 움직임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법이나 정책적 접근의 한계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나 뭐 개인이나 환경단체에 의해서 이런 입법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공익소송적인 측면들이 사실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헌법소송이라고 하면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조금 더 사법 절차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조금 더 유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단순히 기후변화 문제다, 기후변화 피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로부터 우리가 뭐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 또는 아예 기후인권, 기후권리다라고 권리론적으로 접근해서 얘기하기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구인을 확대하거나 또 피해자나 피해 인정을 확대하는 것으로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기후변화 소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후인권, 기후권리가 침해당했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국가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이만한 책임을 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걸 확인받는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송으로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섣불리 제가 결론이 나오지 않은 걸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미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법적 대응을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온 독일하고 네덜란드 예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재판소랑 비슷한데 연방헌법재판소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결정을 했는데, 일단 그 전에 독일에서는 그럼 기후변화에 대해서 법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면,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다 보니까 연방법과 주법이 다 있는데 연방에서도 그리고 개별 주에서도 각각 기후보호법을 제정을 해서 탄소 감축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은 사실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도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법제 차원에서의 기후보호와 이 탄소 감축 노력에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전체 국제협약상 의무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여러 차원에서의 법적인 규율 체계를 가지고 이 탄소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한 기후변화 헌법소송에서 독일의 경우에 청구인들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독일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독일 국외 거주자이기도 한, 그리고 독일에 거주하지 않고 독일 국적자가 아니기도 한, 그러니까 지금 딴 나라에 살고 있는 딴 나라 사람들까지도 청구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방글라데시, 네팔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들, 그리고 미성년자, 성인, 환경단체들, 그러니까 청구인의 폭을 넓혀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청구인들이 구성이 돼서 이 헌법소송심판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구한 청구 취지는 파리협정, 2015년 그 국제협정 파리협정에 따라서 지구온도 상승 한도 2도 이내라는 전 지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이 노력은 했지만 불충분하다. 그 규정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었냐면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3조 1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에 비교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2030년 목표 연도까지 최소한의 감축률은 55%다. 그러니까 1990년 대비 55%를 2030년까지 감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하다고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됐던 거죠. 근데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살짝 땡겨서 말씀을 드리면, 불충분한 부분은 2030년까지는 규정을 했는데 2030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2030년 이후도 충분히 규정을 해서 감축 노력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웠어야 되는데 2030년 이후가 제대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였어요, 사실. 근데 우리의 경우랑 비교를 하면 독일이 굉장히 잘 규정이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이런 탄소 그 배출 감축량에 대한 그 기준 자체도 절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체적인 조치들도 굉장히 실효성 있게 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이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청구인들은 또 그래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을 해서 기본법 2조 2항의 생명권, 신체 불가침의 권리, 그리고 14조 1항의 재산권 같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 기본법 2조 1항에 있는 인격권이라던가 또 독일 기본법 20A조에 보면 자연적 생활 토대의 보호, 또 미래 세대의 보호 같은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우리처럼 환경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20A조를 통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적 생활 토대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을 하는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미래 세대 보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인 규정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20A조에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그럼 자연적 생활 토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지 않아서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거나 생태학적인 최소 생존권, 그리고 미래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같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요즘에는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오늘은 그래도 좀 바람이 불어서 선선한데 며칠 전에 굉장히 덥지 않았습니까? 35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의원회관은 냉방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제한이 없나요? 26도인가요? 아, 네. 그래도 시원하게 살고 계시는 편이죠. 그치? 덥기도 하죠. 그치? 밖에 나가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냉방 온도 같은 제한이라고 하면, 지금 같으면 26도로 제한을 하고 26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쾌적하게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탄소 감축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는 더우면 26도까지로 맞춰놓고 냉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뒤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의 가능한 한도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배출할 수 있는 양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의 양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에 살 수 있는 그 양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28도, 29도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탄소 배출 감축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미래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자유 또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의 양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만큼 누려야 될 복지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미래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그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PPT를 욕심껏 너무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나 이걸 다 하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좀 짧게 얘기를 하면,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권 보호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은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상당히 심사 기준을 이렇게 굉장히 완화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서 인정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본권 보호 의무는 이 독일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자유권 침해로 접근을 해서 독일에서는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한에 대해서 이거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자유는 아닌데, 그러나 이게 미래에 막연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과학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미래의 자유가 이만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미래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와 비교해서 봤을 때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으로 과도하게 미래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그러면 자유권 제한에 대해서 조금 엄격한 비례심사를 적용해서, 물론 그 비례심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유권에 대한 전형적인 비례심사 똑같진 않지만, 그러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에 적용하는 심사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심사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적용을 해서 미래에 누려야 할 자유를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부담으로 자유 제한을 표례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누려야 할 자유를 비례 원칙에 위반해서 제한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권, 기본권을 침해한다, 일시적 자유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주문으로는 이 기후보호법 내용들이 2031년 이후에 배출 감축량 규정이 없는 한에는
그런 내용들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뭐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인 거죠. 그런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입법자는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금 2025년에 정하면 돼라고 해놨던 2031년 이후부터의 감축 목표 규정을 확실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했고, 근데 입법자가 굉장히 재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1년 이후부터의 감축량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지금 입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입법을 조금 더 이끌어내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의 예가 있는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네덜란드에서 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나 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가 좀 지대가 낮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 피해를 조금 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것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는 독일이나 우리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우르겐다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청구한 소송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만큼 정해놨는데, 근데 그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렇긴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치를 약간 후퇴시켰습니다. 근데 후퇴시켜도 최종적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수준에 불가능할 거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했는데, 이 후퇴시킨 것이 사실 계기가 돼서 우르겐다라는 이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청구인 측에서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후퇴시킨 것이 위험한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나 인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 자국인 네덜란드 굉장히 고배출 국가다. 그래서 국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후퇴했던 그 목표량을 다시 높여서 2020년까지 40%, 최소한 20%, 그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도록 정부에 명령하라고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소송이 지금 네덜란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현재 상태의 이 배출 목표량은 이 위험을 초래하는 기후위기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해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나의 법익이 침해되는, 그래서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건 동시에 유럽인권협약 2조 8조에 반하는 침해에 해당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청구인 측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큰 로드맵을 잡아놓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단계로 어떤 조치를 통해서 감축시킬지는 뭐 우리 자국의 여러 가지 사정, 경제사정 이런 거 봐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재량이 있지 않은가. 재량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 소송을 청구를 받아들이면 정부 재량권에 대한 침해다, 권력분리 위반이다, 이런 주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우리 네덜란드의 협상력을 이런 소송을 통해서 저하시킨다, 이런 주장도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판결에서는 일단 우선 문제가 됐던 건 우르겐다라는 이 단체, 환경단체의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가 먼저가 문제가 됐었는데, 청구인 적격성은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판결의 근거로서 UN 기후변화 협약이나 그 다음에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하부 전문가 보고를 합니다. 기후변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IPCC의 보고서 내용들을 판단의 근거로, 판결의 근거로 다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IPCC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어떤 국제 협약상의 명시적인 의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IPCC에서 한 내용들이 법원의 판결에서 법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의 이 감축 목표 설정이 기후위기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기준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그 조치에 대해서 내용 심사도 합니다. 그리고 판결 내용으로는 이제 당시에 네덜란드 청구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기는 했었는데, 우선 네덜란드 헌법 21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 위반까지는 아니다, 곧바로 이렇게 봤고, 그다음 국제법적 의무 위반인가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의무를 곧바로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봤어요. 근데 헌법 위반도 아니고 국제법적 위반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이 청구를 받아들였냐 하면, 헌법이나 국제법적 의무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건 아니지만 헌법이나 국제법적 의무들이 국내
법률의 해석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국내 법의 해석에 적용을 했을 때는 국가가 정부가 이행해야 되는 주요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까지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민사소송을 하면서 아니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 심사를 할 때 그 법률의 내용에 헌법이나 국제사회에서 IPCC에서 보고된 내용들이 법원의 내용으로서 기준이 돼서 적용될 수 있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단한 네덜란드 우르겐다 그 판결의 지방법원 판결은 그 다음에 2심, 3심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주된 취지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헤이그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 지방법원 판결 취지에 더해서 유럽인권협약상에 사실 지방법원에서는 국제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유럽인권협약 2조 8조 보호도 직접 적용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판결문 안에 직접 명시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인권협약에 따라서 개별 국가는 거주민의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험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또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네덜란드도 자기 몫의 감축을 이행할 의무가 유럽인권협약으로부터 도출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판결 최종적으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해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르겐다 판결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피해라던가 온실가스 감축 합의의 어떤 법적 구속력을 명시적으로 판결로 확인한 것으로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 최소 기준을 사실 이게 뭐 파리 협정상으로는 이게 의무다, 법적 의무까지는 아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공론화돼서 국제사회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합의의 내용들이 국내 사법 시스템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을 확인을 한 셈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용 판단을 해서 기후변화 피해를 방지할 주 의무를 위반했고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권보장에도 위배되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최소 기준을 이행하라는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점을 보시면요. 제가 빨리 잘 진행하고 있나요? 네, 시사점을 보시면, 이제 27, 몇 페이지지? 그 네덜란드 독일 소송 끝난 부분쯤인데요. 일단 IPCC 보고서의 기후변화 예측 같은 것들이 좀 고려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국제법적 감축 목표가, 뭐 지금 우리는 이게 실제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2015년 파리 협약상에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노력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이거 법적 의무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파리 협약에서 제시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최소한 각 개별 국가들이 몫을 갖고 감축을 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됐을 때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국제법적인 직접적인 의무가 구속력 있는 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국내법 해석이나 사법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적용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에 이르러야 된다. 사실 네덜란드나 독일은 그런 식의 기준을 해석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결에 이를 수 있었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제법적인 감축 목표가 고려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헌법소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헌법소송 심판 청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권리론으로 그래서 기본권 침해로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권 침해인지를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감축 목표를 불충분하게 세웠고 감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지점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소송이긴 하지만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헌법 소송으로 가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들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적법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문제도 사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을 확대하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일부러 뭐 미래 세대도 넣고, 그다음 태아도 넣고, 환경 단체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청구인을 확대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자체로 또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을 확대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도 좀 쟁점이 됐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침해되는 기본권과 그 침해 인정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을 할 것인가도 이제 쟁점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려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법적인 근거, 의무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무 위반이라고 할 만큼의 사회과학적인 데이터 입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의무 위반 여부 심사에 대해서 우리도 독일처럼 굉장히 심사를 엄격하지 않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어느 정도 좀 이전하고는 다른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변경하는 것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 심사 기준 부분은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던 확성기 소음과 관련된 환경권 판례에서 이제 과소보호 금지 기준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서 명백하게 부분을 약간 뺀 듯한 설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조금 달라진 과거에 최근 판례에서 2019년 결정에서 달라진 듯한 경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심사 기준을 좀 그대로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이 기후변화 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침해되는 기본권 부분은 어떤 기본권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청구인들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해서 써놨던 건데요. 근데 사실 침해되는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환경권을 권리로 딱 쓰고 있기 때문에 환경권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볼 여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권, 그리고 건강권, 또 최소한의 생존권, 또 우리의 그 존속에 대한 권리, 이렇게 새로운 권리들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유권이 침해되었는데, 이 포괄적인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권이 지금 당장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미래에 추상적이고 막연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침해된다. 그런 미래의 자유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헌법적 근거, 국제법적 근거들로는 헌법적 근거는 이제 기후변화로 침해되는 권리 근거 조항들을 좀 들 수 있고요. 또 헌법 제10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분이나 행복추구권 규정, 그리고 11조의 평등권이나 그다음에 34조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나 35조의 환경권 같은 것들의 해석을 좀 넓혀서 이 침해되는 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끌어오려는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의 보호 의무 근거 조항들도 이제 헌법 조항들을 통해서 국가가 이만큼 기후변화로부터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정당화하는 근거 조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법적인 근거는 특히 구체적인 감축량 기준 설정에 있어서 국제법적인 근거들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후변화 헌법소송에 있어서는 법리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나 이 기후 시기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나 데이터들이 조금 더 많이 뒷받침될수록 이제 판단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책임 범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네덜란드 소송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항변을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서 35% 이렇게 35%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으로 탄소 배출 감축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공동체의 사정들을 봐가면서, 또 얼마 전에 코로나도 겪었고 경제 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 대폭적인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부담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 정부에서 정책적인 재량을 발휘해서 차츰차츰 감축해 가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 온실가스나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우리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재량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인데, 지금 그럼 하고 있는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그 다음에 이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수준을 비추어 봤을 때 이걸로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재량이 0으로 수축돼서 재량의 영역으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량의 인정 범위를 좀 줄임으로써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넓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매년 매 계절마다 기후변화라는 말이 점점 더 피부에 와닿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저도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제 아이는 더 뼈저리게 느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국제사회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연대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또 이걸 이행하도록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국제적인 연대 의무 이행을 지지하고 또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이 사법적인 수단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단체들의 활동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후변화 헌법소송이 상당히 의미 있는 형태로 제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 기후변화 피해가 좀 더 확산되고 또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실은 그로 인해서, 그 원인 유발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이만큼 발생했다라고 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청구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소송들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을 해외 사례를 비춰서 설명해 주신 오늘 이태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연 관련된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혹시 이수영원님께서 오늘 강연 관련해서 질문이나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실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왕 왔으니까 하고 가야 되겠죠? 제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소개를 못 듣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혹시 여기 기후소송의 원고나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 와 계신가요? 여러분 안 계시죠? 그런데 제가 경험담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 조금 보완하는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특정 과일로 좀 자주 불려가지고, 제가 농업 분야에서 온 줄 아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환경 분야에서 왔습니다. 제가 2020년에 그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이제 인재를 했었고요. 변호사를 할 때도 이제 환경 분야 업무를 주로 했던 변호사였고, 이제 나중에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전업 환경운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했던 게 기후소송 준비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내에 진행 중인 기후소송이 4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제기됐던 청소년 기후행동 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헌법 소원을 같이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제정된, 오늘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탄소중립 기본법도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한 법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왔습니다. 잘 모르셔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청소년 기후행동이 이제 제기한 헌법소원을 하게 된 배경을 그냥 좀 말씀드려보면은, 그때 청소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청소년 기후소송단이라는 걸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소송을 하고 싶으니 우리가 변호사를 찾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몇몇 변호사들한테,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익 변호사들한테 연락이 왔었고, 그 중에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쭉 앉아있는데 가서 거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어떻게 제기할 수 있으면 지금 뭘로 할 거냐고 막 물어봐서 이렇게 덜덜 떨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이게 변호사들 몇 명이 막 원고를 찾아서 제기한 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정반대였고, 그 청소년 기후소송단이라고 만들어졌던 그 단체가 2019년 후반에 청소년 기후행동으로 이름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환경운동 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거나 또는 이제 탈원전 운동을 하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압도적인, 저는 중심이었다고 느꼈고, 근데 이제 청소년 기후행동이 활동하면서 중심축이 이제 많이 기후 쪽으로 옮겨오는 계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제기하지? 이렇게 고민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2019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아까 발표 중에 나왔는데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1심만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언급된 독일 판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다 제기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고 네덜란드에서 우르헨다라고 하는 환경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너네들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들을 보호하기에 부족해 뭐 이런 청구였던 거예요. 승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우르헨다라는 환경단체에서 그 소송을 담당했던 데니스 반 베르켈이라고 하는 이제 네덜란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이제 화상 회의를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르헨다 사건의 기록을 이제 전부 다 통째로 그쪽에서 보내줘서 그걸 이제 분석하는 게 이제 저희 일의 시작이었고 그 우르헨다 판결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충격을 줬기 때문에 변호사들한테 그 판결 이후에 클라이밋 미티게이션 네트워크라고 이제 CLN이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변호사들이 우리 다 각자의 나라에서 기후소송 제기해보자. 그러면서 아마 이제 독일 사건도 만들어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소송 제기되고 뭐 온갖 나라들에서 이제 시작되게 된 계기였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4개 기후소송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는데 4개가 다 여기 법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가요? 헌마 사건인데 헌법소원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뭐 민사소송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고 헌법소송도 있잖아요. 근데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훨씬 더 익숙한데 왜 다 헌법소송으로 갔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저희도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이제 처음 검토를 했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게 소송법 이제 체계가 굉장히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행정소송은 문턱이 정말 높고요. 우리 이제 최기상 의원님께서는 판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 행정소송은 원고 적격, 대상 적격, 제소기간 막 이런 게 엄청나게 엄격한데 세계가 이제 다 사실은 문제였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우르헨다 사건 같은 걸 제기하려고 하면은 정부의 뭐 환경계획, 무슨 땡땡땡땡 계획 뭐 이런 거를 다퉈야 되는데 이런 환경계획들은 행정소송 판례상 처분성이 잘 인정이 안 돼서 그냥 바로 각하될 가능성이 좀 있었고요. 90일 제소기간을 이제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녹색성장 기본계획, 무슨 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이런 걸 검토해보다가 나중에는 이걸 이제 처분성을 좀 인정받아 보려고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를 이제 다투는 취소소송 이런 것도 검토해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원고 적격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되고 해서 포기를 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배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개별 배출자들한테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그런 걸 텐데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 소송이 금전배상이어서 우리는 이제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배출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좀 애로가 있었고 뭐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걸 법률에서는 유지청구라고 하는데 그 유지청구는 이렇게 법률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구성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내 재산 내 집이 물에 잠기니까 너무 하지 마 이런 약간 물권적 청구권에 기반해서 이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좀 성립되기가 약간 어려워.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그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 너무나 미흡해요. 뭐 말도 안 되게 너무 나쁜 정부인데 나쁜 국가인데 그리고 나는 청소년이어서 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평생 입을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거를 민사로 이제 당신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인과관계를 주장하기에는 대한민국의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이 1.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축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체 배출에 있어서는 기여도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게 또 구성하기가 참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헌법소원으로 갔던 기억이 나고 헌법소원도 이제 그 청구 적격 요건이 너무 이제 까다로워서 각하만 안 당하게 어떻게 설계를 해보자 이렇게 그게 걔네 첫 번째 문턱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외국의 사례들은 이제 우르헨다 사건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이제 그 CLN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제기됐던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 창의적인 다양한 사건들이 제기되고 막 승소 판결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르헨다 단체도 저희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르헨다라는 단체도
그 국가 정부에 대한 그 소송을 승소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쉘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이제 민사소송을 청구를 했었고, 야 너네도 목표 강화해서 몇 프로 줄여 이렇게 명령을 하는 청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이겼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금 리딩 케이스고, 그렇고 이제 독일에서도 농구가 RWE라고 하는 전력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좀 소송법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참 많이 했었는데, 정작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는 좀 다른 엉뚱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반성을 오늘 기회에 좀 하게 됐고요. 그게 이런 판결들, 소송들이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네덜란드도 우르엔다 사건 이후로 2020 이제 목표가 강화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독일 판결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일주일 후에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원래 55%에서 65%로 10% 상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이후에 다른 국가들이 그 55% 1990년 대비 55%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이 65% 가지고 있는 저 판결 때문이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여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다양한 저런 상업적 판단, 기후변화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변화가 좀 필요한데, 우리 법률 전문가이신 최기상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해서 발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기대는 최근에 기사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번 달에 대한민국 2030년 감축 목표가 미헌이라고 하는 의견을 이 헌법소송 헌재에 제출하기로 의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소송들을 지금 다루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마 이제 물어봤나 봐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주장이 있는데 인권위 의견은 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헌이라는 의견을 의결을 해서 보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그래도 조금씩 사회에서의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제도나 어떤 이런 공간에서의 그런 판단들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오늘 이재희 선생님께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아주 훌륭한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에서 돌봄 전담사를 하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기후변화 환경법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듣다 보니 그 에너지에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금 환경법이라는 게 국제적이든 국내적이든 발생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많이 떨리네요. 제 생각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쉽게 그런 그 아이디어를 내서 뭐 지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제가 이 근래 유튜브에서 봤는데 뉴질랜드에서 아주 얇은 비닐에다가 태양열 광판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죄송합니다. 기와에다가 그 태양열 판을 이용해서 아예 저희 나라도 태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손쉽게 가정에서든지 누구든지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제 생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환경법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도 교육하시는 교수님이시니까
환경법, 국제적으로 뭐 법원의 헌법이라든지 제소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이 더 관심을 같이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탄소 감축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근데 탄소 감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밖에 완화 조치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탄소 감축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에너지의 이용 구조라던가 산업 구조,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들처럼 새로운 에너지가 이용 가능하게끔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유인책들도 필요하고 관련 규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발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입법이 되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걸려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도 같이 이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재희 교수님께서 멋지신 강연을 해주시고 이서영님께서 수준 높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좀 제가 수준 좀 떨어지는 질문이 아닐까 조금 무서운 떨리는 마음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유튜브로 굉장히 쉽게 환경 문제를 접하기가 쉬운데 항상 보면서 저조차도 대학생으로서 좀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은 한 시민보다 기업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마다 우리 같은 학생들이 기후 문제를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일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체들 활동도 있긴 하겠지만 또 색다르게 저조차도 학생들한테 조금 이런 활동을 좀 격려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지 조금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제도나 아니면 소송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는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디테일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기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실천을 안 하면 그것도 또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탄소를 배출하는 나의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소모되는 에너지가 얼만큼 사실 그런 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그 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체크리스트.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들을 만들어서 그 탄소 활동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게 개인들이 줄이는 것도 물론 되게 필요하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량이 많은 단위에서 이 구조가 좀 바뀌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구조를 바꾸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항상 또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이 또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여러 불편이나 자유의 제한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살아갈 지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그 탄소 감축 노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어떤 거를 하면 이제 기후위기 막는 데 도움이 되냐 이게 질문인 거죠? 약간 이제 학생들 입장으로 네. 그 각자 답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막 코드 뽑기, 텀블러 쓰기 이런 캠페인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기후위기를 절대 막지 못해요.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는 대부분 석탄화력 발전소나 그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에서 이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아끼고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사용을 줄이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마치 그것만으로 기후위기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그 학생들 교과서에서도 그런 거 위주로 되어 있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정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석탄화력 발전소를 빨리 없애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단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자가용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전기차를 사는 게 도움이 될 거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뭐 막는 수단 이런 거 얘기할 때 에너지 분야랑 축산 분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에너지는 뭐 적게 쓰고 연료 전환을 해서 화석연료 덜 쓰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방법일 텐데 또 축산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메탄이 이제 일반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온실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일주일에 하루 또는 한 끼 정도는 좀 채식을 하는 습관을 길러본다거나 한 끼니까 뭐 그런 걸 해본다거나 또는 투자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코인에도 하고 주식에도 하고 투자를 할 때 기왕이면 재생에너지 기업이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데 투자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전문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혹시 양수호 위원장님 혹시 뭐 질문이나 말씀을 질문 이어서 네. 해주신 얘기에 이어서 저는 지역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제 때마침 이제 회의하다가 저희끼리 이런저런 상상하면서 이야기해서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지?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지금 이미 6월달 평균 기온이 그 1.5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실 상승률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얼마를 좀 줄이냐 이 정도의 개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생존권을 걸고 줄여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그 실천의 방법이 결국 성장적 관점,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고성장을 지향하는 관점을 우선은 줄이고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라고 하는 측면들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폐쇄 전환을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업들은 과잉 소비를 하게끔 이끌어내는 어떤 광고와 소비를 계속 부추기는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사실 삼성전자 TV 광고도 보면 기존 TV 큰 TV로 바꿔준다고 계속 광고 나오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잘 쓰고 있는 TV를 왜 또 다시 다른 재화를 생산하게 만드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처럼 좀 기업들이 재화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그 생산 자체를 계속 줄이게 할 수 있는 규제 그리고 생산을 줄이면서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과대 광고를 통해서 결국 소비하게끔 하는 형태를 이제 막을 수 있는 규제 이런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정부가 그 정도의 규정을 갖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안에서 했었는데 그 지점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이것도 위원님들이 답하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또 제 생각에는 일단 입법적으로 가능할까는 사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독일의 포장재법이 통과된 거 봤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기업의 그 소비를 유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 중에 일부에 불과하지만 근데 이런 포장재에 대해서도 이게 과도한 탄소 배출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하는 식의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나 뭐 구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 대부분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자유나 뭐 재산권 침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게 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러면 반대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서 이 기후변화 내용들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저는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얼마든지 그런 근데 그리고 그런 뭐 이게 과연 가능한 아이디어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만드시는 법이고 여러분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의 입을 빌려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그런 내용의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입법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끝이 나서요. 마지막으로 최기선 의원님께 혹시 질문이나 말씀 주시고 있으실까요? 네, 이재희 교수님 훌륭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이소영 의원님 역시 대단하시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야가 한두 가지 그냥 느낌만 말씀드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 의견 냈다고 혹시 인권위원장 바꾸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들어보니까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경우 보면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그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다른 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우리 정치권부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사건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웬만하면 동네에서 동료 친구끼리 해결하시고 법원 안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사들이 공부도 좀 하고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천구의 10개 동에서 주민총회라는 걸 하는데 주민총회에서 늘 이 탄소중립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소영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주로 많이 논의하고 있다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 근데 실제로 이게 하늘까지도 짓지 말라고 그런 버스 대절에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점도 고민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리바이 정도로 하고 있는 일들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자극도 많이 받았고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재희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의 헌법에서 찾다의 마지막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